패턴은 다 잘랐어요. 패턴은 자르고요. 지금 밑에 플레어 들어간 부분 거의 3cm쯤 돼요. 벌리기를 3cm 가까이 벌렸어요. 다트 들어간 거 MP 시키는 거지만 여기 벌어진 거를 기준으로 서로 겹쳤고요. 이 패턴 자를 때는 요 끝에 한 2mm 정도 남기고 자른 다음에 벌렸어요. 이 A, B, C가 다 따로 놀면 다 잘라버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르고 위에 종이 같은 거 하나 간단하게 붙여 놓으세요. 막 안 커도 돼요. 안 커도 되는데 붙여서 나중에 이제 어디 원단에 옮길 때만 브랜딩 되어 있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고, 밑에도 지금 안 맞춰 놨지만 원단에 베낄 때 요 라인을 잘 브랜딩해서 베끼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이고, 나머지 패널은 자르는데 크게 문제 없었어요. 네, 나머지 패널은 그대로 자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하이넥 자켓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F2 패널 피스 조각인데, 얘를 여기 이제 붙일 때 저는 옆선 기준으로 많이 붙였고요. 이 옆이 서로 맞도록 딱 붙이고, 여기가 울퉁불퉁해진 거는 자연스럽게 역시 브랜딩 시켜줘서 날려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MP 시킬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선이 맞도록 MP를 시켜서 붙이고, 이제 여기 튀어나온 건 굴려주시고, 나머지 패널은 그닥 설명드릴 게 그닥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소매 패턴은 얘기를 안 드렸었어요. 그쵸? 소매 패턴은 오늘은 이렇게 그렸는데, 시험 칠 때는 큰 소매 안에 작은 소매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리진 않았어요. 네, 소매 그리는 방식도, 두 장 소매 그리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랄 것도 없지만 제가 한 2개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 이 시다 소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큰 소매를 우라 소매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어쨌든 1호가 너무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실무 용어에. 저도 여러 가지 용어를 다 알으려고 하는데 다 알아지진 않아요. 아무래도 현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런 건 많이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 안에다가 작은 소매를 그리기도 하는데, 시험 칠 때는 이거 그리는 방식이 좀 더, 이걸 디테일하다라고 해야 되나, 외워야 할 숫자가 많다고 해야 되나, 좀 바쁘게 빨리 그리기는 뭐 하고 해서 저는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이시나요? 예. 소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여서 그리는 방식을,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이게 훨씬 빨리 그려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만들었을 때 디테일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모양은 아랫부분은 이렇게 다트가 될 수 있도록 이 방식을 시험 연습은 그렇게 했었고요. 평소에는 안에다 그리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딱히 이렇게 그렸을 때 소매 전체 쉐입하고 이렇게 그렸을 때 소매 쉐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제가 비교 분석까지는 아직 못 해봤어요. 나중에 그럴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원단을 한번 옮겨보고, 네. 원단 지금 깔아놨는데요. 광목 제가 뭐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냐면, 여기는 좀 판판해졌죠. 근데 이 밑은 뭐 울렁울렁하죠. 그죠? 여기 셀비지 라인인 건 아시죠? 이 셀비지 라인이 직조가 좀 보이시죠? 여기랑 밀도가 좀 다르죠. 엄청 촘촘하죠. 그쵸? 단단하고 이 부분이 되게 쥐어 당겨요. 서로 이 부분이 서로 쥐어 당겨요. 서로.
그러니까 여기 가위집을 좀 주세요. 그냥. 그러면 다시 가위집을 좀 준 상태에서 다려주시면 더 좋고요. 원단에 따라 이렇게 셀비지가 심하게 이렇게 서로 저 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조절을 하시되 이렇게 가위집 정도 주면 다시 펴지니까 이 위에 원단을 놓고 마름질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펴지니 가위집을 주세요. 이걸 아예 잘라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셀비지만 아예 여기 이쪽 세로 라인으로 가위집 하나 주고 쭉 찢는 거지. 아예 쭉 찢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위집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불편하니 그런 처리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낫다라는 거. 지금 원단 배치 마킹 중에 있고요. 배치하는 걸 마킹이라고 그러죠. 마킹을 중에 있는데 지금 보세요. 안단 이렇게 지금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F1 이렇게 배치했어요. 지금 도식화를 옆에서 보실 수 있으면 도식화를 한번 보세요. 도식화를 보면 이 부분에 도식화를 펴놓고 보시면 봉제선이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이 안단은 여기를 반드시 골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식화 보시면 절개선이 이 부분에 없어요. 안단에. 뒤 센터 백 라인이죠. 그러니까 그 안단의 센터 백에 봉제선이 없다라는 건 여기 골선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겉감 요 라인은 센터 백이긴 한데 접히기 때문에 카라 접히듯이 접히잖아요. 지금 숄 같은 경우에는 그 고지점이 없고 고지 라인이 없는 게 카라 분리선이 없는 거잖아요. 카라의 분리선이 없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부분이 뒤로 제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카라라고 치면 이게 안카라가 되는 거죠. 지엘이. 얘가 겉카라가 되는 거고 이 부분. 네. 그러니까 도식화에는 항상 겉이 드러나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절개선이 없어요. 보시면 도식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쪽에 밑에 있는 카라라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안 보여요. 여긴 절개선이 있어도 되고 얘는 없어요. 없어서 골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단이지만 어쨌든 여기 이게 겉카라 부분이라서 이 부분까지가 보통 칼라가 분리되는 애들한테는 그죠? 얘가 겉카라 부분이고 여기가 안단 라펠인데 중요한 건 제가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광목이 광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시험에 주는 원단이 110cm일 수 있잖아요. 그쵸? 110cm면 이게 여기까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라펠에다가 절개선 넣지 마시고요. 이 밑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접힘선이 있잖아요. 그 접힘선은 접혀서 밖으로 드러나요. 안단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 앞에서 정면에서 옷을 착장했을 때 정면에서 보이는 게 얘예요. 그쵸? 얘는 안 보여요. 정면에서. 이 라펠은. 겉감에 있긴 하지만 이 라펠은 그 밑에 몸에 붙어버리죠. 몸에 붙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얘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절개선 넣으시면 안 되고요. 얘가 만약 짧잖아요. 이게 광폭이 114인치라서 짧으면 이 밑에 접힘선 밑에 어디를 그냥 한 군데 자르세요. 잘라서 분리를 하세요. 분리를 해서 따로 재단해서 나중에 붙이시면 돼요. 봉제. 여기는 어차피 이 전부터는 접힘선 밑에부터는 이제 이 안단은 말 그대로 내 몸하고 닿는 부분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라펠 부분이고. 그러니까 절개를 넣으면 여기서 짧으면 여기서 절개를 넣어서 따로 재단을 해서 한 장이듯이 봉제하시면 돼요. 그렇게 유도리 있게.
지금 바닥에 앉아가지고 자르고 있는데 자르다 보니 또 막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생각이 나서 거치대를 방바닥으로 내렸어요. 아, 허리 아파. 저기 그 시접 있잖아요. 시접을 이렇게 처음에는 아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패널과 패널이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런 거 시접 1두겠다. 자기가 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깨하고 옆선, 사이드는 사이드 라인 쪽 있죠. 사이드 심, 옆선 묶이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두죠. 네, 2 내지 1.5. 저는 1.5 많이 뒀어요. 크게 둬도 1.5 줬고, 그리고 이제 곡선, 목 라인, 넥 라인 이런 건 전부 진동 라인, 곡선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다 1을 뒀었고요. 이런 옆선은 1.5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 밑에 조각이 있다던가 밑에 위아래가 분리되는 그 패턴이 분리되는 선이 있다면 거기는 그냥, 그러니까 피스와 피스를 연결하는 건 그냥 1 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 썼었어요. 동그라미 쳐서. 근데 그러다가 몇 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아이템을 3번씩만 친다 해도, 뭐 3번 많아? 2번씩만 한다 해도 20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외워지게 돼요. 그냥 자기가 세우는 룰이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는 외워지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고 하시게 되는데, 시접이 얼마 뒀는지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경우 이렇게 써 놓으세요. 패턴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자르는 것도 자르다 보니 또 제가 재미나서 이 광목으로 전 주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는 원단, 일반 원단이 있을 때는 그걸로 이제 뭐 한 2번째 연습할 때는 그걸로 해보고, 뭐 3번째쯤 연습할 때는 그걸로 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직기 원단이라서 그 식서 방향하고 조금이라도 각이 틀어지면, 바이어스 방향, 비바이어스 방향으로 틀어지면 이 자르는 느낌이 달라져요. 무슨 원단 잘라보신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식사 방향과 틀어지는 순간 드드드드드 드드드드드 이렇게 틀어져요. 틀어진 소리가 들리고, 그 가위질 할 때 가위질의 가위질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바뀌죠. 그죠? 그 드드득 하는 그 느낌이 저는 나름 재밌다? 전 참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사각사각 하는 가위질 소리도 되게 좋아해서, 이제, 뭐, 같은 걸 여러 번 만들거나 할 때에는 옷이 아니고 홈패션 같은 경우는 로터리 칼을 쓰기도 하는데, 가위질 하는 게 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손목이나 손가락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위가 무거울수록 바닥에 놓고 가위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목 다 나가요. 예. 바닥에 놓고 지그재그 운동하는 거에만 집중하시고. 저는 이 가위가 블랙 가위가 좋더라고요. 이 가위가 코팅도 돼 있고, 네. 그래서 이 가위 되게 자주 써요. 근데 이제 원단이 되게 두꺼워지거나 뭐 모직 기모성이 큰 뭐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힘들어서 좀 큰 가위 쓰기도 하고요. 두껍고 무겁고 큰 가위. 근데 이 가위는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저한테 딱 적당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가위를 찾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얘가 아마 24cm인가 그럴 거예요. 저한테는 24cm가 맞아요. 그 잠자리피오 가위 26cm 있는데 걔 되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겁고 제 손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가위의 선택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얘만 자르면 되고요. 광목이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랜턴은 못 하겠어요. 네, 랜턴은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소매를 길이를 좀 보면 이 아래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컷이 되게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얘를 2장 소매 뜰 때
안쪽에 그 작은 소매를 이쪽에 두고 그 다트 모양으로 한다 해도, 다트를 넣는 기본으로 이렇게 제도를 한다 해도 상황은 똑같아요. 어쨌든 이 선이 제일 길어요. 이 바깥쪽 요 라인이. 네. 그래서 보시면 선 4개를 볼게요. 이 길이가 제일 길고요. 보면.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그 다음 길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그 다음 이 길이. 얘가 제일 짧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를 한 요 정도까지는 서로 봉제를 하다가 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금 얘가 좀 짧으니까, 그러니까 끝과 끝을 맞춰 놓은 후에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봉제하다가 이제 길이가 안 맞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봉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얘를 약간 늘리는 기분으로 얘랑 맞춰가며, 얘가 제일 짧으니까 이 아이랑 맞춰가며 봉제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얘보다는 조금이라도 길 거니까 약간 2세를 넣는 기분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네, 큰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우리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를 보거나 도식화를 보고 나서 그걸로 기본으로 패턴을 직접 뜨고 그 패턴을 가지고 봉제까지 직접 하잖아요. 그죠? 어떤 디자인이 나오면 그걸 보고 직접 패턴을 뜨고 봉제까지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곡선이 있거나 약간의 변화가 들어가는 어떤 디자인 선에서 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살리면서 봉제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디자인과 패턴과 봉제까지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내는 직업을 모델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델리스트는 근데 거의 패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패턴사에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디자인과 패턴과 봉제가 있으면 패턴이 그 중간에 있거든요. 공정상.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 디자이너가 이제 생각을 해내, 고안을 한 거지. 나 이런 디자인, 이런 모습의 옷을 만들고 싶어. 이런 모습의 건물을 짓고 싶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고안을 하면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패턴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걸 중간에서 누가 해? 패턴사가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에 패턴사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아무리 막 어마무지한 걸 해내도 그걸 현실화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면 못한다는 얘기지. 그거를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게 패턴사고, 그거 패턴 있으면 뭐하나? 그 설계도 있으면 뭐해? 그 집 지을 사람 없으면 어떡해? 그걸 박아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봉제라는 역할도 어마무시 중요한 거죠. 근데 설계를 하거나 그거를 패턴을 만든 사람은 이런 의도로 이 라인을 그렸는데 중간에 그걸 현실로 정말 실질적으로 세워줄 봉제사나 그 집을 짓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솔직히 미식 밑에서 라인은 얼마든지 뭉개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직접 패턴까지 떴고 봉제까지 하면 그 라인이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여기는 약간 이렇게 고기지게 내가 만들었지? 그럼 알고 있기 때문에 봉제를 하면서 그 선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혼자서 다 하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좀 또 유리한 게 있지 않나, 힘은 들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봉제하시면서 자기가 살리고자 했던 선들은 충분히 살리면서 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한 건가요? 제가 쓰는 펜들 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아니면 또 항상 생각을 하는데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초자고 많이 써요. 옷 만들 때 특히 초자고 많이 쓰고요. 홈패션 할 땐 또 펜도 많이 쓰는데 초자고는 이제 가는 게 문제잖아요. 처음에는 아니고 처음은 아니고
저 이거 가는 기계 있어요. 왜? 비싼 기계 말고 8,000원짜리인가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흰색. 그건 산지 꽤 됐는데, 어디 처박혔는지. 그걸로 하기엔 좀 귀찮더라고요.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바쁠 때 막 썼던 건 가위예요. 가위 날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팍 갈았었어요. 바쁠 때. 뭐 그것도 괜찮아요. 빨리 갈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샌드페이퍼라고 샌딩하는 왜 나무 목재 가구 같은 거 이렇게 샌딩할 때 부드럽게 표면을 매끄럽게 가시 같은 거 안 박히게 매끄럽게 하는 게 이 샌드페이퍼나 아니면 이제 실제 목 가구를 만들 때는 샌딩 기계를 쓰긴 하는데 저 한동안 이것도 잘 갈려요. 저 되게 오래 한 10년 전에 나무 가구 만드는 것도 배웠었거든요. 아주 초급이지만 배웠을 때 사놨던 10년 동안 보관만 하고 안 쓰던 샌드페이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게 있길래 보니까 이걸 초자고에 갈아서 쓰시는 분을 봤어요. 이게 저도 그 뒤로 그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잘라가지고 쓱쓱쓱 갈아 쓰면 돼. 그냥 엄청 잘 갈려요. 예. 아니면 샌드페이퍼 사시기가 따로 사시기가 저처럼 원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얘가 220방인가 봐요. 220방도 있고 얘는 400방. 얘는 400방짜리인가 보네요. 제가 400방, 600방 막 있거든요. 빵이 이 번호가 400, 600 커질수록 부드러워요. 예, 이게 울퉁불퉁한 표면이 되게 부드럽고 100방이 엄청 거칠거칠해요. 네. 어쨌든 조금 부드러운 걸로 하는 게 더 세밀하게 갈리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날이 날카롭게 서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뭐를 해도 날카롭게 서긴 해요.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 그 손톱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 있죠? 뭐라 그러죠? 그거? 손톱 이렇게 갈아주는 거. 그거 못 쓸 때쯤 되면 손톱 갈기에는 너무 거칠어졌거나 너무 날이 좀 안 좋아졌으면 그런 걸로 해도 쓱쓱쓱 갈아버리면 금방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손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 손이 이 모양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로션 한 번도 안 발라요. 평생 반백년을 살면서 손에 뭐 발라본 적이 없어요. 얼굴에는 열심히 바르는데 손 관리를 좀 해야 되나 봐요. 어쩐지 이 미싱하면 촬영하는 분들 보면 손이 엄청 예쁘더라. 관리를 하시나요? 왜 내 손만 이런 거야? 네, 너무 관리를 수십 년 동안 안 했나 보네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샌드페이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샌드페이퍼는 보면 잘라서 봉제할 때도 써먹어요. 혹시 그걸 찍을 일이 있으면 한번 찍어 볼게요. 어쨌든 샌드페이퍼 지금은 유용하게 이용해서 이 초자고를 갈고 있습니다. 초자고를 갈고 있습니다. 초 아시죠? 자고가 초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일어로 초크. 그러니까 초크라는 얘기죠. 파라핀. 죄송해요. 아는 척을 하기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가 주로 지금 현재 쓰는 펜들인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초크를 썼어요. 가루로 나오는 초크도 써봤고 펜 스타일로 되는 것도 써봤고 지금 어마무시 있어요. 통 안에. 그것도 한 방에 엄청 구매를 했어. 색깔별로 빨강, 노랑, 파랑, 흰색 쓰지도 않아. 이 어쩔. 주로 지금은 이걸 쓰고요. 다만 시험 대비를 하시려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초자고가 제일 안전하긴 해요. 왜냐하면 달이면 어쨌든 녹으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원단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2번의 경험상 이게 안 지워질 정도로 유난스러운 원단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원단을 쓰다 보면 초자고가 아예 원단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자국이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네, 얘가 녹는 애잖아요. 자고가 이 초크가 녹는 아이인데 이게 이 자고가 이거 보면 되게 가루예요. 사실 순수 파라핀은 아니에요. 파라핀하고 그 초크 있죠. 초크를 이제 묽게 섞어서 굳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파라핀은 이런 식으로 날리진 않는데 순수 파라핀이요. 완전히 파라핀.
근데 얘는 날리는 게 이게 자고랑 파라핀을 섞어서 말려서 만드는 거라 이게 엄청 날려요. 여러분 이거 갈 때, 가위로 갈 때, 칼로 갈 때, 뭐 샌드페이퍼에 갈든 어쨌든 마스크 같은 건 꼭 끼고 하세요. 엄청 날려요, 가루. 갑순이 왔어요. 갑순이 왔어요. 갑순아, 갑순, 갑순. 엄마 손 들어. 자, 그 다음에 이 펜 3개는 뭐냐면 주의하실 게 이 펜 2개는 뭐 표시하고 하기엔 좋은데 물론 물 뿌리면 날아가기도 하고 열을 가하면 날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얘가 열 가하면 다리다가 날아가는 애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는 수성펜인데 얘는 확실히 수성펜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꽤 되는 것 같아요. 초자고가 기름이 묻어나서 안 지워지는 경우보다 이거 2개가 안 지워질 때가 저는 좀 자주 일반 원단에 따라서 좀 경험이 많아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노랗게 남을 때도 많아요. 원단에 흰색 티 같은 거 만들 때 노랗게 빨았는데도 노랗게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단이 나왔을 때 저는 만약 펜을 자고가 아니고 펜을 써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차라리 요술펜, 이건 또 요술펜이라고 해서 기화펜 있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요, 얘는. 원단에 따라서 빨리 날아갈 때도 있고요. 좀 천천히 날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걸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박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동안 안 보일 정도로 오래 기다리고 나서 박진 않아요. 우리 시험치는 속도로는. 그러니까 이걸로 그리고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지워졌다 해도 빨리 살짝 그려놓으면 돼. 빨리 이걸로 그리고 박으시면 되니까 또 날아가니까. 왜냐하면 시험 칠 때는 이거 자국 남으면 안 되거든요. 감점인가 탈락인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 감점. 이거 자국 절대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우셔야 돼요. 만약 자고 초크로 하실 경우에는 잘 털어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하시고요.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잊어먹었네요. 그래가지고 펜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어쨌든 기승전 결론은 원단에 하고 나서 시험을 치실 분은 깨끗하게 지우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특히 얘보다는 얘를 많이 쓰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얘로 그리고 나서 얘를 지운다고 해서 물을 뿌렸어요. 예를 들어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고 나서 또 바로 다리면 다시 살아요.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을 뿌리고 나서 그냥 시간을 좀 흘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물을 뿌리고 나서 얘가 날아갈 때 물하고 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물을 뿌리고 없어졌는데 다림질을 바로 하니까 다시 선명해졌어. 그 말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물이 날아가면서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채 날아가기도 전에 다림질을 해서 물을 날려버렸으니 얘가 선명하게 다시 드러날 수밖에. 그죠? 그래서 물을 뿌리고 나서 바로 다림질 하지 마시고요. 얘가 없어질 시간을 좀 두셔야 돼요. 꽤 긴 시간을. 네, 바로 다리지 마세요. 물을 뿌리고 나서 이 펜 같은 경우 얘도 그런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펜 사용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시고요. 펜 사용은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많이는 안 해요. 워낙 비싸고 또 뚜껑 열어놓으면 날아가서 또 금방 소모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비싸긴 게 제일 크고요.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의 2,000원 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 그냥 자고 써요. 흰색도 웬만하면 그냥 자고 써요. 원단이 흰색이라고 그래도 웬만하면 보이면. 네. 옷에는 거의 자고를 쓰고 홈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펜이 그냥 가능하면 제일 싼 펜 이런 걸로 쓰고 있어요. 잘 지우셔야 돼요. 옷 만드시고 나서. 자, 안감 재단을 저기 몇 가지 피스 몇 개는 지금 안감 재단을 했고요. 이제 안감 재단하기 전에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바닥에 이 재단하기 전에 제가 그냥 경우의 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안감은 라이닝이라고 하죠. 안감 라이닝 할 때
솔직히 겉감보다 안감 같은 경우는 몸에 닿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피부와 닿는 것은 아니나 몸쪽으로 향하고 있는 원단들이라 왕감 재단 자체는 안감의 봉제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하면 절개선 그러니까 봉제선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로는.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있죠. 원래는 겉감에서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안감 재단할 때는 가능하면 봉제선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흐름이 같은 이런 선들은 겹쳐서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다트 처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라이닝 할 때는 결코 봉제선을 많이 만들지 않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하자니 시험 때 이제 시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하실 땐 그렇게 이제 그냥 알고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감은 가능하면 봉제선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그 마킹을 해서 재단을 한다는 알고는 계시고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시험 때 이걸 이루고 해서 이걸 막 맞춰가지고 막 하기가 불편했어요. 개인 차예요. 이거는 개인의 차이니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했어요. 솔직히 얘 그냥 이때 따로 떼서 식사 맞추고 해가지고 비록 봉제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게 차라리 빨리 되더라고요. 또 미직 밑에서 박는 건 빨리 하잖아요. 우리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겹쳐가지고 이거를 잘 잘라 보겠다고 이거를 맞추고 뭐 잘 맞춰지네. 또 이거 웬일이니? 제껴보면 거의 맞네. 왜냐면 안감은 조금 커도 되거든요. 한 몇 미리 정도는 대충 맞춰서 이렇게 저 문진이 집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시험 때는 또 가져가지도 않았어 이거. 이래놓고 그대로 자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안단선은 필요 없으니까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카메라가 이래가지고 이거 할 건데 어쨌든 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그냥 따로 할게요.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시험 때는 그냥 이렇게 얹어 놓고 했어요. 그냥 식사 맞추고 그러니까 시험 대비할 때 이렇게 맞추고 얘 그대로 자르고 그냥 가위질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되잖아요. 그거 뭐죠? 그거 된다란다. 그거 뭐죠? 깜짝 잊어먹었어. 아, 시접선 따로 안 그려도 되고. 제가 오늘은 시접 다 1뒀어요. 귀찮아서요. 밑단 빼고 나머지 다 시접 1뒀습니다. 그냥. 시접을 1만 두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는 고정시키고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잠시만요. 그리고 또 여기 소매 넘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넘어가는 분량이 안감은 있어야 돼서 손이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팔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적당히 보시고 이것도 적당히라고 밖에는 한 0.5 정도 더 크게 했어요. 0.6이나 0.5 정도 크게 해서 이렇게 흐르게 해주고 얘도 0.5 정도 크게 해서 자르면서 조절하셔도 되는데 저 지금 보여드리려고 적당히 이렇게 크게 했어요. 이 겨드랑이 부분. 소매 마찬가지. 소매도 그 겨드랑이 넘어가는 부분 있죠? 어디 갔지? 소매도 어디 갔을까요? 했는데 겨드랑이 그 넘어가는 지점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 있죠. 넘어가는 요 부분을 겉감보다 0.5씩 크게 좀 재단을 했어요. 물론 박는 거는 시접만큼 박으세요. 1cm. 제가 1cm 뒀으니까. 이거 이렇게 더 뒀다고 나중에 박을 때 1.5 들어와서 박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안감을 크게 한. 박을 때는 시접 둔 만큼 1cm를 박으시면 돼요. 이 부분. 박을 때는 똑같이 시접으로부터. 그래야 안감이 커지는 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분량만 조금 크게 하세요. 자르면서 그건 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그거 안 하셔도.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해놓고 여기 약간 크게 해놓고 그리고 안감 대고 이렇게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대로 곶감 위에서. 이렇게 바로 위에 두고 그럼 따로 시접 설정 안 해도 되고 얘가 방해가 되는데 자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뭐 대고 하지 않고 따로 안감할 때 시접 대고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잘랐어요. 오늘 허리 나가겠는데요. 이렇게 바로 자르셔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켜봤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쪽 안감은 솔직히 안단 빼고 이만큼만 필요하거든요. 안감이. 안단선 보이시죠? 안감은 이만큼만 필요해요. 이쪽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이거는 한번 그 요크 패널 할 때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항상 안감 자를 때는 핀업을 몇 군데는 했어요. 많이는 안 하고 이렇게 시접 부분 있죠. 시접에다 안감이랑 같이 핀업을 했어요. 오늘은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이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원래 시접에 일단 안감이랑 함께 핀업을 이쪽은 해놓고 이쪽도 지금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날려버릴 거고 이쪽은 날아갈 거고 그럼 날리지 않을 이쪽 부분에 핀업을 좀 해놔요. 안감이랑 같이. 그래 놓고 나서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원래 하시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자를 대요. 잔 30cm 잔은 좀 있으시면 좋아요. 얘를 꽉 대요. 꽉. 얘를 꽉 윗손으로 누르고 겉감을 살짝 제껴. 이렇게. 아니면 내가 1cm를 자르고 싶다 정확히. 그럼 시접 1cm를 두고 여기서 아예 1cm를 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아예 1cm를 덧버리고 얘를 제껴. 보이세요? 여기 1cm 시접 뒀어요. 여기가 안단선인데 이쪽으로 시접 1cm를 주고 얘를 제껴. 얘를 끄어. 이렇게 그려져요. 밑에. 보여드려요? 네, 이렇게 그려져요. 네. 이렇게 1cm를 두고 시접만큼 두고 제껴. 확 제껴. 확까지 안 제껴도 돼요. 그러니까 자가 정확히 돼 있는지만 보고 이렇게 끓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네. 좀 더 보여드릴게요. 또 여기는 곡선이야. 그럼 짧은 쪽으로 자를 대고 1cm 대고 1cm 된 거 보이시죠? 일 계속 제껴 나가. 제가 쭉 구워서 이 직선이라서 쭉 구워서 그렇지 사실은 점점이 찍으면 돼요. 이렇게 점. 좀 더 가. 1cm 또 가서 점. 또 가. 이렇게. 보이시죠? 화면에. 가서 또 점. 이거 점 몇 개만 있으면 우린 자르잖아요. 재단 하도 해가지고. 그쵸?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린 뭐든 해 이제. 또 점. 대충 이렇게 해놓는 거죠. 1cm 라인에. 점만 몇 개 찍어도 돼요. 제가 여기는 직선이라서 쭉 그린 것 뿐이에요. 사실은 점을 더 많이 했어. 점선. 여기 쭉 자르시면 돼요. 해놓고. 네.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단도. 모든 밑단, 치마 밑단 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밑단도 여기 완성선 있잖아요. 완성선 제껴서 치마도 이렇게 했어요. 완성선을 제껴. 완성선에서 1cm 줄 거면 시접 1cm 두고 여기 이렇게 표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칼질 들어가면 되죠. 칼질? 이렇게 가위질 쭉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자를 구간에 자를 정확히 대고 자를 구간에 자를 대고 시접이 필요하면 시접만큼 자를 대고 정확히 뒤집어서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표시가 나요. 뒤에. 예. 표시 다 났죠. 예. 1cm까지 뒀으니까 시접. 그렇게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안감 패턴을 따로 재단하지 않고 그냥 겉감 하나로 다 활용하는 효과가 있어서 시간이 절약됐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30cm 자 하나 정도와 이게 또 너무 짧아도 별로고 한 2, 30cm 자를 가지고 표시를 하면 저는 금방 하던데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하고 넘어가요. 예, 그리고 아까 했듯이 그냥 쭉 자르면 돼요. 이렇게 겉감 원단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절약됐던 것도 있고요. 겉감이 위에서 안감을 눌러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안감이 안정적으로 잘렸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안감이 워낙 후들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종이 패턴만 얹어 놓으면. 그런 거 없이 되게 아까도 보셨지만 안정적으로 잘려서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정확히 자른다 해도 안감이 조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이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렇게 안감의 크기가 겉감보다는 많이 작아서 안 보일 경우에만 그 방법을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안감 크기가 정확치 않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감이 살짝 큰 게 나아요. 어딜 착장했을 때. 예, 많이 크면 또 헛돌아다니지만 이렇게 하면 거의 적정할 정도예요. 적정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뭐 너치 필요하면 너치 표시도 하시면 어떻게 할지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예, 너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적당히 보고 이쯤이구나. 너 이쯤이지? 이쯤. 이렇게. 여기도 너치가 하나 있네. 그러면 그냥 꼭지점 하나 딱 대놓고 확 제껴서 손으로 느껴져요. 어디쯤인지.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충분히 다 하세요. 이게 숙련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방법이 되게 웃기고 좀 멍멍이 같을 수도 있으나, 뭐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뭔들 못하겠어요. 그쵸?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안타깝네요. 여기도 작은 소매고, 이 겨드랑이 부분, 요게 정확히 옆선 지점이니까, 그 옆선이 본 원단에서 옆선이 있는 지점까지는 그 0.5 정도의 여유분이 있도록 넘어가는 소매가 탁 꺾일 때 안쪽에서 넘어가는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좀 여유로워야 겉감도 마찬가지고 몸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동이 이어지는 이 부분은 여유분을 두고 소매와 몸판을 다 컷을 하시되 여유분을 두고 컷을 하시되 소매도 마찬가지 몸판도 아까 보셨죠? 진동에서 요쯤 되는 부분에 진동에 옆선 있는 부분 여유분 둔 거. 그러나 박을 때는 그냥 끝선에서 시접만큼 박으시면 된다는 거. 여기 여유 더 뒀다고 해서 안쪽으로 더 와서 박으시면 큰일 나요. 이 여유 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시접이 1cm였으면 여유를 준 채로 여기서 그냥 1cm 지점에 박으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안쪽은 더 여유로워지는 거니까 넘어가는 물량. 그래서 그냥 아까처럼 자르시면 돼요. 쭉 겉감 따라서 겉감 시접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감에다 시접도 따로 안 두고 또 되고요. 금방 자르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 사실 시험 대비할 때는 이거 굳이 처리 안 했어요. 그냥 겉감 안감 위에 올려놓고 그냥 그 크기 그대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도리 있게 하세요. 이게 현실과 시험은 다르거든요. 예. 현실과 시험이 다르니 그거를 잘 타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 막 30년 이상 양장을 만드신 분이 와서 시험을 쳐도 떨어지고 가신다고. 그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건 단지 계속 시험일 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감독관님들이 또
설명해 주실 때 그런 얘기를 은근슬쩍 스리슬쩍 해주세요. 예, 이건 시험이니까 완성을 하는데 치중하셔야 되고 치수대로 시간 내에 하셔야 된다고, 이걸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는 완성해서 내시는데 더 치중하시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 뒀는지 안 뒀는지 확인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안감이 라이닝 하는 게 패턴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쁘시면 안감위에 얹어놓고 그냥 훅 자르세요. 빨리빨리. 예.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되, 자기가 배우거나 자기가 현장에서 만약 근무하신 분이었다면 막 20년, 30년 장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실과 시험은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당한 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 타협을 보세요.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뭐 더 환상적인 거는 완벽하게 했지만 시간 내에 난 할 수 있어. 가장 브라보죠. 가장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야. 그쵸? 예.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고,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상식과 알고 있는 이론과 알고 있는 현실에 적용되는 룰들을 어느 정도 양보해 주셔야 돼요. 예. 뭐를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나 해야 바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하겠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긴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가 제가 그 영상은 지웠는데, 그 현실하고는 그 양장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실력까지 좋아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냥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고, 자격증을 땄다라는 건 그냥 이 사람이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구나. 그 기본이라 하면 그냥 패션 용어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패션 용어도 실무 용어랑 또 달라가지고 너무 못 알아듣는 소리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있고, 기본적인 선은 그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이구나가 갖추어진 거지, 결코 이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서 마치 뭐가 된 건 아니에요. 네. 시작점에 설 자격을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얘기했죠. 네. 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할 준비는 됐구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예. 공부하고 한 걸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 어쨌든 간에 알고 있으면 서로 간에 좋은 거니까, 네. 더 자격증을 따시게 되더라도 더 많이 공부하시고요. 혹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은 자격증을 따는데 그 알고 있는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그 갭을 줄이고 많이 양보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